파트 4의 프로그램 언어 활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일단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거죠. 모듈화. 이건 이제 뭐 예전에 개정 이전에도 중요했고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문제는 뭐 2문제 정도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적어도 1문제 나올 거고 보통은 이제 2문제. 왜냐하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 활용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모듈화가 다른 부분에서 또 출제되고. 그러니까 문제 보다 보면 이제 사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 4과목에 있는 게 이제 뭐 3과목에 나온다든지 1과목에 있는 게 5과목에 나온다든지 이렇게 이제 과목 구분 없이 막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생각한다면 모듈화는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온다. 모듈화는 일단 이제 모듈을 잘 만들기 위해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모듈을 잘 만들어야지만 사실 모듈의 재사용성이 높아지고 모듈의 재사용성이 높아져야지만 소프트웨어 품질도 좋아질 뿐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높아지죠. 사실은 그죠? 생산성 빨리빨리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모듈화가 잘 되었다라 평가받는 것은 그 모듈이 자기 혼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모듈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모듈의 독립성이 높아야 되고 모듈의 독립성이 높기 위해서는 뭐가 돼요? 응집도는 높아야 되고 결합도는 낮아야 된다. 그래서 비교적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언어 활용 부분에서는 좀 비교적 쉽게, 그죠? 뭐 항상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긴 하지만 문제를 맞출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도 응집도는 뭐 있어요? 기순, 통절, 시, 논, 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합도는 내, 공, 외, 제스, 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순서, 높은 거나 낮은 거만 낸다면 좀 쉬운 문제지만 그 각각의 특성을 물어본다면 또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내용이 일단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모듈화에 대한 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떻게 본다면 이제 문제로 또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매번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로 좀 정리를 하셔야 돼요. 비교적 뭐 앞에서도 이제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4과목, 5과목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또 이제 프로그램 그 코드죠. 소스 코드의 비중을 점점 좀 높이는, 물론 이제 시험에 따라서 좀 많이 나왔다, 적게 나왔다 이렇게 기복은 있긴 한데 분명한 것은 이제 시험이 진행되면 될수록 점점 전체 문제 개수는, 코드 문제 개수는 많아지고 있다. 조금이라도 계속, 그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처음보다는 점점 문제 수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게 특징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험에서도 분명히 이제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이제 코드 문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또 굉장히 또 어려운 문제까지 섞어서 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이제 여기 정리할 때도 빈출 이제 이거 정리할 때도 빈출 족보 정리할 때도 뭐 언어에 대해서는 이제 뭐 우리가 C 언어, 자바 이런 거 이제 중요한 점만 한번 말씀드리지 여기서 뭐 이렇게 뭐 많은 걸 정리할 수는 없어요. 언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제 또 교재에다가 QR로 언어에 대한 부분만 좀 더 제가 넣어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살펴보시면은, 그죠? 그걸로 이제 강의 이제 간단하게 보시면 좀 더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53번은 이제 프로세스와 스레드다. 프로세스 스레드에 관련된 내용은 운영체제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프로세스는 쉽게 얘기한다면 실행 중인 프로그램이에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그 프로세스에서 딱 진짜 실행되는 단위, 한마디로 프로세스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잘게 쪼갠 게 스레드예요. 그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문제에서도 마치 이제 프로세스보다 스레드가 더 큰 개념처럼 막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스레드는 프로세스보다 훨씬 더 작은 개념이죠. 그죠?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프로세스 제어 블록이 있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 상태 전이도 있어요. 생성, 준비, 실행, 완료, 뭐, 대기까지 있는데, 그거 아셔야 돼요. 그죠? 각각의 상태가 이제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태에 해당되는 용어들이 있죠. 준비해서 실행 넘어가는 게 디스패치고, 실행하다가 할당된 시간 다 소비했으면은 다시 이제 준비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우리 타임 런아웃이라고 하죠. 타임 런아웃이 되고, 실행을 하다가 만약에 이벤트 같은 게 발생됐다? 그러면은 대기로 넘어가요. 그 블록이 되고, 거기서 이제
이벤트나 입출력이 다 처리돼서 다시 실행할 수 있다면 실행으로 다시 가는 건 아니고요. 준비로 갔다 실행으로 가죠. 그죠? 그건 꼭 기억하셔야 돼서 일단은 이제 이 프로세스 상태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태 전환되는 거 있잖아요. 디스피치, 뭐 타임 런아웃, 뭐 블럭 웨이크업 이런 것들 그것도 이제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사실은 좀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상태 전환보다는 프로세스 상태가 중요해요. 그걸 더 이제 문제에서는 뭐 정보 측 기사 우리 시험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많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영향을 분명히 받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스레드는 이제 어떻게 얘기한다면 쉽게 얘기한다면 이제 프로세스를 쪼갠 거예요. 프로세스보다 작은 개념이다. 그래서 프로세스의 구성은 제어 흐름 부분과 실행 환경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데 스레드는 프로세스의 실행 부분이죠. 제어 흐름 부분을 담당하며 실행의 기본 단위가 된다. 그러니까 프로세스의 일부 실행할 수 있는 어떤 일부가 된다. 그죠? 그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54번에 프로세스 스케줄링이 있는데 일단은 이제 비선점과 선점으로 나뉘어서 그 종류 낼 수 있죠. 그러니까 뭐 비선점, 선점은 그거죠. 선점은 남이 쓰고 있는 거를 뺏을 수 있는 거, 선취할 수 있다. 이제 뺏을 수 있다는 거고 비선점은 남이 쓰고 있으면은 기다려야 돼 무조건. 제가 아무리 이제 오래 써도 기다렸다가 쟤 다 쓰면은 내가 쓰는 거. 비선점, 비선취, 뺏지 못하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종류가 많이 있죠 일단은 그죠? 그래서 이제 비선점에 들어가는 게 이제 FCFS, SJF, HRN. 이건 좀 특이한 부분인데 보통 이제 그 운영체제 쪽 시험을 보는 데서는 HRN을 그렇게 많이 내지 않거든요. 근데 아주 특이하게 정보처리 시험에서는 필기도 그렇고 실기도 그렇고 HRN을 엄청 많이 내요. 그러니까 HRN이 쓰이는 이유는 SJF가 그 작업 시간이 짧은 프로세스를 무조건 먼저 처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작업 시간이 긴 애들은 뒤로 계속 밀려나요. 그러니까 난 분명히 한 두 번째로 왔는데 작업 시간 작은 애들이 자꾸 앞으로 오니까 걔네들이 먼저 처리가 되고 나는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로 왔는데 결국은 한 200번째 가 있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런 걸 기하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기하 현상. 그러니까 기하 현상이 뭐냐면은 뭐 말 그대로요. 이제 배고파서 이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 이런 게 기하 현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리를 받아야 되는데 어떤 이유에서 처리가 안 되고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그게 기하 현상이 발생될 수 있어서 그럼 무슨 소리냐? 이게 실행 시간만 갖다 어떻게 이걸 보냐? 대기 시간도 고려해야 되지 않냐? 얼마나 기다렸나? 그러니까 뭐 그랑 똑같은 거예요.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데 내가 카트에다가 어떤 사람이 이제 막 A라는 사람이 물건 한 1000개 실었어요. 막 계산하려고 갔더니 한 개 든 사람들이 저 먼저 할게요. 막 마트 관계자도 한 개니까 금방 하니까 이 사람 먼저 해줄게요. 하면서 이 사람들만 계속 한 개 있는 사람만 해주는 거고 난 계속 뒤로 밀려나는 거예요. 물론 현실 세계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기하 현상이죠. 근데 HR에는 좀 더 이제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왜 실행 시간만 고려하냐? 대기 시간도 고려해야지. 그죠? 그래서 대기 시간까지 고려한 게 HRN이죠. 그래서 아주 이제 그 특이한 특징으로는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이건 예전에 그 개정 이전에 운영체제라는 과목이 정보처리 기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도 HRN을 많이 냈어요. 그래서 분명히 개정 이전에, 개정 이후에도 2020년 될 때 이후에도 HRN을 많이 내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내고 있어요. HRN은 제일 많이 나왔어요. 사실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뭐 FCFS, SJF, HRN의 그 식을 쓰는 것도 됐어요. 여러분들 필기에서는 뭐 계산하는 걸 내겠지만 실기에서는 이거 쓰는 것도 냈어요. 계산식을 써라. 이거 뭘 알아야 돼요? 그럼 이거 식을 알아야 돼요. 서비스 받을 시간 분의 대기 시간 플러스 서비스 받을 시간. 이걸 알아야지 문제 풀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것까지 확인하셔야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링들이 있죠. 그죠? 일단은 이제 선점형과 비선점을 나눠서 종류는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51페이지에 이제 55번 조착 상태도 많이 나오죠. 더 이상 일이 진행되지 못하고
꽉 막혀 있는 상태를 교착 상태라고 한다. 교착 상태 같은 경우는 문제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이죠. 네 가지.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4대 발생 조건, 상호배제, 점유대기, 비선점, 환영대기. 이건 뭐 앞으로도 많이 나왔고 지금까지 제일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종류가 제일 많이 나왔지만 거기서 조금 더 난이도 높여서 각각을 물어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종류만 써놓지 않고 그 안에 들어가는 설명까지 써놓은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읽어보셔야 되고요. 근데 뭐 앞으로도 더 많이 나올 문제는 사실은 각각의 이제 조건에 대해서 어떤 설명보다는 사실은 이제 이 큰 굵직한 제목들이 이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교착 상태 회피라든지, 회피에 이제 은행원 알고리즘 있죠. 윗줄 하나 쳐놓으시고. 그죠? 교착 상태를 아예 피해가겠다는 거죠. 그 은행원 알고리즘 자체가 그 안전 상태나 이제 불안전 상태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교착 상태가 발생할 수 있는 불안전 상태를 그냥 빼버리는 거죠. 그냥 안전 상태로만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개념인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나오진 않는데, 뭐는 나올 수 있냐면은, 교착 상태 회피와 은행원 알고리즘이 묶인다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교착 상태 발견은, 교착 상태 발견을 위해서는 은행원 알고리즘이 필요하다.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다른 것보다도 교착 상태 회피와 은행원 알고리즘은 서로 묶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거는 그것까지.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교착 상태 발생 조건이에요. 발생 조건. 그래서 상호배제, 점유화되기, 비선점이죠. 비선점 선점이랑 많이 있으니까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그냥 환영되기. 그죠? 네 가지. 그래서 문제로 나오면 보통 내는 게 비선점을 선점이라고 쓴다든지, 조금 이제 좀 헷갈리는 거, 그죠? 환영되기를 비환영이라고 쓴다든지 이렇게, 그죠?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확인을 잘 해놓으셔야 돼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그 다음에 뭐 여긴 뭐 SQL 문제가 들어갔는데 이건 지금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56번에 보시면은 배치 전략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최초 전략, 그러니까 최초 적합, 최적 적합, 최악 적합. 그죠? 이거 많이 나와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가장 알맞은 데다 집어넣는 게 사실 최적 적합이 되는 거니까 사실은. 그죠? 뭐 그런 부분들 확인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체 전략 중요하죠. 근데 특히 이제 피포나 LRU 같은 거 위주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 풀 때는 뭘 생각해야 돼요? 피포면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교체가 되는 것이고, 들어온 순서대로. LRU면은 이제 그 앞쪽을 봐야 되죠. 교체할 때. 그래서 많이 이제 안 쓰니까 오래전에 쓰인 거, 그걸 교체하는 거니까. 대신 문제 풀 때 이제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페이지 프레임의 개수가 몇 개인지. 그죠? 3개일 수도 있고 4개일 수도 있으니까 그거 보고서 이제 풀어야 되죠. 그래서 뭐 피포도 있고 LRU도 있고 OPT라든지 뭐 LFU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다 있죠.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꼭 이제 기억하셔야 되는 게 피포나 LRU 그 두 개 꼭 보셔야 되고, OPT까지 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부분은. 그래서 그런 거 있고, 그다음 이제 가상 기억 장치 있고, 그렇죠? 그것도 한번 보시고. 가상 기억 장치는 뭐 딴 건 아니고 사실은 그 주기억 장치 공간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 기억 장치는 뭐 정보처리 시험에서 이제 그거 특성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닌데, 낸다면은 가상 기억 장치를 써서 마치 이제 뭐 성능을 높인다, 속도를 빠르게 한다. 그건 잘못된 말이에요. 가상 기억 장치를 쓰면은 사실은 오히려 속도가 더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가상 기억 장치라는 거는 보조 기억 장치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억 장치가 좁으니까 보조 기억 장치의 가상 공간을 잡아서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쓰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한마디로 한다면은 주기억 장치의 공간을 더 크게 확대하는 건데, 그죠? 뭘 써서 확대하는 거예요? 보조 기억 장치를 이용해서 확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공간 확대가 주 목적이지,
속도를 빠르게 하려고 쓰는 건 아니다. 그거 하나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닉스 쪽 나오면 골치 아프죠. 이거 어려워요, 문제. 커널, 쉘 어떤 건지 다 아셔야 되고, 이 쉘의 종류도 사실은 다른 부분 운영체제나 이런 데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물론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분들 암기하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이거 암기하면은 뭐 실제 문제 푸는 데는 크게 도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결국 뭘 봐야 돼? 문제를 봐야 돼, 문제를 보고서 그 문제 자체를 좀 알아놔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죠? 근데 일단 그걸 볼 때 참고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 가지 있는 거.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게 문제로 많이 나온다고 이 쉘이라는 걸 막 이게 명령어 해석기거든요. 이걸 막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건 문제로 봐야 돼요, 철저하게. 그죠? 문제로. 이런 게 있구나만 보고 넘어가시면 돼요. 뭐 파일 시스템도 있고 파일 디스크립터도 있고, 그죠? 간단히 확인하시면 되고, 좀 더 이제 암기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문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언어 쪽은 이제 뭐 사실은 여기서 이렇게 크게 정리할 부분은 없어요. 그죠? 그래서 크게 정리하지 않고 그냥 뭐 지금 우리가 다른 부분 보는 것처럼 좀 소개하는 식으로 보는 것이고, 이 이제 그 언어 쪽의 내용, 그죠? 파트 4 쪽의 내용을 보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QR 코드가 좀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을 뭐 최소한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내용을 같이 보시면은 그나마 조금 더, 그죠?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는 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QR로 이제 강의를 드문드문 좀 넣어놨으니까, 여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좀 넣어놨으니까 뭐 아주 뭐 그걸 본다고 크게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그걸 보면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게 더 좋으실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연산자가 있어요. 연산자가 있고 뭐 산술 연산자, 뭐 관계 및 논리 연산자. 논리 연산자는 뭐 하는 거야? 참과 거짓 구하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엔드로 묶이면은 두 개의 조건이 다 참일 때만 이제 참으로 인정될 수 있고, 뭐 이런 것들, 그죠? 이동 그 비트 연산자도 있고요. 이동 연산자, 이동 연산자를 다른 말로 이제 시프트 연산자라고 하죠. 시프트 연산자. 그래서 보통 이제 좌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곱하기, 그죠? 곱셈을 하려고 하는 거고, 산수 시프트에서 우측으로 시프트를 하면 보통 이제 나누기 할 때 이제 많이 쓰게 돼요. 그죠? 나누기 할 때. 비트 연산자는 이제 그 비트 연산하는 거예요. 엔드나 이제 오아나 이렇게 가까이 비트 연산하는데, 일단 중요한 점은 논리 연산자는, 논리 연산자가 이런 거잖아요. 논리 연산자는 이거는 이제 이런 거. 이런 논리 연산자들은 오직 5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논리 연산만 되는 거죠. 근데 비트 연산자라고 써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비트 연산자라고 써 있는 얘네들은 보통 이제 대부분 언어가 다 그래요. 1인 2역을 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양쪽에 들어오는 거에 따라서 논리 연산을 할 수도 있고, 논리 연산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비트 연산을 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원래 임무는 비트 연산이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제 뭐예요, 한마디로? 얘는 논리 연산만 가능한 거고, 논리 연산. 근데 얘는 원래는 비트 연산인데 들어오는 값에 따라서 논리 연산까지 가능하긴 해요. 일단 참 거짓을 구분할 수는 있어요. 특징은 이거고. 그래도 우리가 뭐 처음에 논리 연산 할 때 한다라고 하면은 요걸 쓰지 않고 이제 이걸 쓰겠죠, 사실은. 그죠? 이렇게. 그래서 비트 연산, 뭐 시프트 연산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연산자도 있고, 조건 연산자는 다른 말로 이제 사망 연산자라는 말도 써요. 사망. 1항, 2항, 사망 할 때 그 사망 연산자라고도 하고요. 뭐 그 외에 이제 연산자 쭉 있고. 연산자의 결합 방향과 우선순위 나오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외울 게 많으니까. 마찬가지로 그 문제 있어요, 우리한테 나온 게. 근데 그 문제 자체로 봐놔야죠. 이걸 외운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외우면요, 실제 나왔던 문제가 똑같이 나와도 풀기 어려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문제 자체로 외우세요. 문제 자체로. 이걸 외우시는 게 아니라 문제 자체로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냥 기본적인 순서는 항상 이래요. 1항, 2항, 3항이고 2항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항에 뭐 산술연산자도 있고 뭐 비교연산자도 있고 비트연산자도 있고 논리연산자도 있고 이렇게 그죠? 쭉 들어간 거니까 그래서 그런 종류가 있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C 언어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그램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제어 구조잖아요. 제어 구조. 그래서 이제 그 if는 이제 그 선택이죠. 조건. 그래서 이제 if 옆에 조건이 있어서 조건을 만족하면 이제 만족되는 만족할 때 이제 수행되는 명령문이 있고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이제 거짓일 때 수행하는 명령을 넣어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명령문을 수행할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런 걸 이제 보통 선택이다, 조건이다라고 쓰죠. 그죠? 그게 이제 if문이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보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보는 게 if문과 포문을 제일 많이 보죠. 사실은 포문. 포문 갖다가 이제 반복문 쓰고 if문 갖다가 조건문 쓰고 이렇게 쓰죠. 그래서 그 두 가지 개념을 잘 아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 57페이지에 이제 포문이 있어요. 포문이라든지 아니면 while문이나 두 while문이 다 반복문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뭐 압도적으로 많이 쓰는 건 포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코드에서는 대부분 코드에서 약간 제어 구조 쪽을 문제로 내면은 포문과 if문이 항상 들어가죠. 그죠?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배열과 포인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비중을 점점 높이고 있어요. 근데 배열과 포인터는요, 제가 이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 누구도 어려워하냐면은, 전산직 공무원 시험이에요. 전산직 공무원 시험에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과목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20문제만 나오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2013년까지 있다가, 2014년부터 이제 정보보호로 인한 과목으로 변경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래밍 언어론 수업을 제가 뭐 그래도 한 10몇 년 했죠. 그때. 제가 2001년부터 노란지 수업을 했으니까 2013년까지. 그죠? 쭉 수업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은 언어를 잘 할 줄 아는 사람도 배열과 포인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 배열과 포인터를 이제 왜 어려운가를 생각해 봤더니 좀 원래 어려워요. 원래 어렵긴 한데 이거를 정확히 푸는 게 아니라 감으로 풀더라고요. 포인터랑 배열이 호환이 되는데 이걸 포인터로 풀려고 하다 보면은 그냥 포인터 따라다니면서 감으로 풀게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제가 이제 수업에서 가르쳤냐면은 이 포인터를 배열로 아예 변경해서 푸는 걸로 가르쳤거든요. 그때 다 맞는 거예요, 이거를, 문제를. 어려워요. 근데 그 과정이 어려워요. 왜냐면 또 이제 프로그램 언어론을 예전에 시험 볼 때는 대부분 다 이제 전산 전공자였고, C 언어나 이제 자바나 이런 걸 다 언어를 다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더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근데 그건 그래요. 사실 기본적인 이론이 이제 배열과 포인트 호환되는 내용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사실 앞에 제어 구조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면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그래서 저는 그 방식으로 이제 좀 여러분들 알 수 있도록 이제 한번 뭐 수업을 할 때도 할 거고 이제 뭐 QR 코드 넣을 때도 그걸 좀 넣어놓을 거니까 그걸 일단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어렵다 사실. 이제 배열이라는 건 이제 한 번 선언해서 여러 개의 방을 좀 잡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 만드는 게 배열이 되는데 배열이랑 포인터가 호환이 된다. 그죠? 포인터라는 건 이제 주소를 갖고 있는 변수죠, 사실은. 그죠? 주소. 그래서 이제 뭐 거기에 대한 내용들 쭉 있는데 읽어보세요, 그냥. 이걸 뭐 지금 다 보기에는 너무 이제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재 앞으로 넘기셔가지고, 이 부분이 있어요. QR코드의 내용이.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배열도 있고, 배열과 포인터도 있고, 이 외에도 사실 이제 그 기본 구조나 C 언어의 제어 구조나 이런 거 다 만들어 놨거든요. 물론 이제 뭐 아주 자세하게 이제 뭐 내용을 갖다 다 보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그냥 책만 보는 것보다는 그 QR코드 내용을 같이 참조로 보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C 언어 이제 구조체, 공용체도 있고, 구조체는 사실은 이제 그 사용자 정의죠.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정의 자료형이 되고,
구조체 자체가 이제 그래요. 구조체가 이 스트럭트라는 게 결국 진화가 돼서 발전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 객체적인 클래스란 개념까지 들어가게 되죠. 사실은 그런 개념이 된다라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C 언어 함수가 있죠. 표준 함수는 우리 쓰는 거 뭐 있어요? 맨날 쓰는 건 printf. scanf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많이 쓰진 않죠. 입력에 쓰는 거죠. 표준 함수지만. 근데 printf는 매번 쓰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이제 우리가 만들어 쓸 수 있죠. 이제 60페이지 보시면 사용자 정의 함수 그래서 뭐 내가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C 언어에 원래 들어있는 게 아니라면은 당연히 내가 만들어서 그 기능을 구현해서 사용자가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사용자 정의 함수예요. 그래서 뭐 사용자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계산기에서 더하기 기능이 필요하다. 그럼 나는 이제 더하기 기능 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 함수를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 안에 집어 넣어 놓는 거죠. 그럼 사용자가 나중에 그 기능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사용자 정의 함수는 말 그대로 어떻게 본다면 이제 그 C 언어 자체에 원래 들어있는 함수가 아니라 내가 이제 새로 만드는 함수, 새로 필요한 기능, 그죠? 그걸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콜바이 밸류나 콜바이 레퍼런스 이런 걸 이제 이런 좀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 포인터 내용이 들어가면서 이제 같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 개념 기억하셔야 되고 기억 부류 지정자, 언어 C 언어의 기억 부류도 이제 한번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이제 그 포인터 부분은 사실은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지금 나온 김에 한 번 말씀드리면은 주소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냥 하시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걸 하나 하더라도 int a가 있고 b가 있고 별표 p가 있다. a에다가 o를 넣어주고 p에다가 %a를 넣어주고 b에다가 별표 p를 넣겠다. 그럼 우리가 뭐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 o를 갖다 a에 넣어주고 a의 주소를 p에다 넣어주고 p가 가리키는 곳에 있는 값을 b에다 넣어준다 이 뜻이잖아요. 근데 이걸 꼭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냐면 배열도 그렇고 포인터 쓸 때는 이렇게 쓰세요.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게. 그래서 a, b, p가 있는데 얘는 뭐 가상으로 100번지고 얘는 200번지고 300번지라고 주소를 이렇게 써놓는 게 좋아요. 일단 가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a에다 뭐 넣었어요? 5 넣었잖아요. 5 들어가고 a의 주소를 p에 넣으래요. 그럼 a의 주소 p가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100이 여기 들어가니까 p는 누굴 가리켜? 얘를 가리키고 있는 거죠, 결국. 그죠? 이걸 가리키고 있고, 그 다음에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b에 넣어라. p가 가리키는 곳에 값을 b에 넣으니까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주소를 쓰고, 이걸 제가 지금 그냥 써드리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쓴 거예요. 왜냐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왼쪽으로 들어가요. 그죠?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으로 들어가지 않죠. 이게 배정문의 역할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것들은, 그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주로 값이에요. 5라는 값을, 상수를 A 어디에 넣는 거예요? A 주소에 넣는 거죠. 5라는 값을 100번지에 넣어라 이 뜻이잖아요. 100번지. 이쪽은 웬만해서 번지, 주소가 돼요. 위치. 이렇게 생각하면 편하다고 사실은. 그럼 봐보세요. A의 주소를 P에 넣어라. 그럼 A의 주소잖아요. 원래 A는 뭐예요? 그냥 A만 쓰면. 이렇게 A만 쓰면은 이건 5를 말할 거 아니에요. A에 들어있는 값. 그러니까 뭘 쓴 거예요? 여기다가 앰퍼센트 써서 A의 주소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한다면 이거예요. A만 말하면 사실은 5예요. 근데 A의 주소라고 했으니까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100이 되는 거예요. 그죠? 100번지를 P에다 넣어라. P는 지금 몇 번지? 300번지. 이건 300번지라고 지금. 이걸 한 번만 좀 구분을 해보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소. 그러니까 배열과 포인터에서는 주소를 써보지 않고 논하면은 이건 그냥 수박 겉핥기예요. 이거 못 푸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책에는 주소를 안 써놔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책으로 막 많이 공부를 하고도 문제 풀려면 못 푸는 거예요, 이게. 주소를 제대로 모르니까, 개념을. 그죠? 이걸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P. P는 P의 주소가 아니라 값이잖아요. P의 값이 P는 포인트 변수니까 뭐가 돼요? 주소가 들어간다고요. 100이 들어간다고. 100이 얘는 역참조니까 100번지가 가리키는 값을 말하는 거니까 100번지가 가리키는 값 5가 들어가는 거죠. B는 뭐예요? 그럼 B는 200번지. 한마디로 100번지, 그러니까 P가 가리키는 곳의 값을 200번지에 넣어라. 200번지 여기니까 일로 쏙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주 간단해 보이지만 이걸 우리가 심층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은 이게 이렇게 해봐야지만 포인터나 주소의 개념을 조금씩 이해를 해가는 거 이게. 그죠? 근데 이걸 안 보고 그냥 아까 이 노란색이나 빨간색, 파란색 안 쓰고 밋밋한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것만 보고 끝내잖아요. 그죠? 그럼 이걸 정확하게 문제 풀 수 없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게 문제가 사실은 그래요. 이게 우리한테 정보책 기사에서 문제가 좀 쉽게 나온다면은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문제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많이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대비를 해야 된다. 그죠? 이거 한 번 더 보세요. 한 번 더 써보고 한번 해보세요. 자꾸 써봐야 돼요, 언어는. 언어 여러분들이 자꾸, 언어 너무 어려워요. 언어는 포기하고 싶어요. 근데 포기할 수 없어요, 지금은. 너무 많이 나, 문제가. 포기할 수 없고, 언어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이것도 언어잖아요, 하나의. 프로그램 언어. 우리 언어 공부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이거 영어나 일본어나 프랑스어 공부하는 게 쉬운가요? 어렵죠. 엄청 어렵잖아요. 그 어려운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공부하는데 영어를. 영어로 대화하는 사람 몇 명 안 되잖아요,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외국인 보면 무섭잖아요, 일단. 그 이유가 뭐예요? 꾸준히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좀 하다가 안 하다가. 외국 가서 살면 잘할 거 아니에요. 계속 부딪히니까, 영어만 해야 되니까. 그죠? 근데 한국에서 그렇게 안 하잖아요. 공부를 막 한다고 해도 한 달 하다가 또 뭐 다른 공부 해야 되니까 못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익숙해지지 않는 게 결국은. 그럼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램 언어는 어떻게 공부하시는 게 좋냐면, 기출형 문제에 있는 코드들이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만약에 뭐 정보처리 시험 이제 필기 공부를 하루에 내가 3시간 하겠다만 먹었다면은 그 3시간 공부 시작할 때 딱 10분 정도, 15분, 10분, 15분만 코드 문제 하나만 풀어보세요. 항상 그렇게. 그러니까 매일 10분, 15분씩 하는 거예요. 그냥. 다른 공부할 때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다른 것도 공부할 때 있잖아요. 그죠? 다른 거 공부할 때도 그 전에 프로그램 언어 기출 문제를 한 15분. 그러니까 매일매일 10분씩만 투자하는 거예요. 진짜 한 딱 보름 지나면 좀 감이 와요. 좀 괜찮은데? 한 달 지나면은, 진짜 훨씬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제가 이렇게 얘기해주고, 그걸 따라 하신 분들이, 진짜 많이 나아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엄청 많거든요, 실제. 그죠? 실강 듣는 분들도 그렇고, 막 그렇기 때문에 꼭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지만 프로그램 언어 쪽이 좀 더 쉬워져요. 안 그러면 계속 이제 어렵고 걱정되고 이런 부분이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낫게 만드셔야 되고, 자바는 이제 C 언어랑 다르게 이제 객체 지향적인 언어죠. 그래서 62페이지 64번에 자바 클래스와 메소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중요해요? Default, Public, Protected, Private 이 네 가지 일단 중요하죠. 그죠? 네 가지 일단 중요하고 문제는 이제 뭐 많이 나오고 범위도 되니까. 그 다음 이제 클래스라든지 뭐 메소드라든지 그죠? 뭐 추상 메소드라든지 추상 메소드는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고 그 추상 메소드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우리는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소드가 들어있어서 객체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일단은. 그죠? 그런 특징들. 그 다음에 이제 오버로딩이나 오버라이딩 같은 거. 그죠?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고. 오버로딩이 지금 63페이지에 있고 64페이지에 오버라이딩이 있죠. 오버라이딩이 사실 좀 더 중요해요. 상속이 된 상태에서 상위 클래스에 있던 메소드의 어떤 그 구현부죠. 정의부를 새롭게 만드는 거. 그죠? 재정의하는 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이제 64페이지 오른쪽 하단부에 추상 클래스나 이제 추상 메소드. 그러니까 추상 메소드가 이제 그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고요. 추상 클래스라고 이제 우리가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추상 메소드가 1개 이상 포함되면 돼요, 일단은. 그죠? 그래서
구현 안 된, 구현부가 없는 메소드가 추상 메소드고 그 추상 메소드가 추상 클래스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 추상 클래스에서는 직접적으로 객체를 만들 수 없다. 그럼 추상 클래스는 객체도 못 만드는데 추상 클래스 뭐에 써먹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속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상속.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은 걔가 이제 객체를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거긴요. 상속의 개념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바랑 C 언어만 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뭐 자바랑 C에서도 이제 C가 제일 많이 나오죠. C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또 파이썬도 또 조금씩 나오고 하니까, 그죠? 그 부분이 이제 쉽지 않죠. 일단은 쉽지 않고. 웹 저작 언어는 이제 67페이지. 웹 저작 언어는 이제 어떤 그 각각의 언어의 어떤 특성을 갖다가 이름을 물어보거나 이런 걸로 내기 때문에, 뭐 자바스크립트, ASP, JSP, PHP 이런 것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나, AJAX 이런 것들도 나온 적 있으니까 그 정도로 일단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PHP를 문제로 냈던 거는 이건 사실은 이제 굉장히 어렵게 낸 거죠. 이건 PHP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시험에서 낸 거는 저는 정보처리 기사 시험 외에 프로그램 언어 시험에서 처음 봤어요. 진짜. 물론 우리한테는 이게 나온 게 그 전에 나온 게 우리한테는 좋아요. 왜 우리 시험 때 처음 나오는 것보다는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나보다 먼저 시험 봤을 때 선배라고 할게요. 우리 선배가 이걸 보고 굉장히 당황했겠죠, 시험장에서. 그래서 찍지 않으면 못 풀잖아요, 사실 이거를. 그죠? 하지만 지금은 이 기출문제 우리가 봤잖아요. 앞으로 나오면 어떻게 해요? 맞출 수 있겠죠. 그렇게 알아놓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은 그래. PHP는 이게 나왔으니까 공부하는 거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래밍 언어론이라는 수업을 한 13년, 14년 했단 말이에요, 제가. 근데 거기는 9급도 있고 7급도 있고요. 문제 엄청 어려워요. 이런 거 안 낸다고요, 사실은. 그 낼 필요도 없고, 사실은. 그죠? 많이.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정보처리 기사 문제은행에 있는 거니까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좋은 거예요, 사실 지금은. 왜냐면 알아놓고, 정답 몇 번이네? 이건 아니구나. 그 위에 이제 그 PHP 주요 연산자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놓으면은 앞으로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는 거니까. 그죠? 보셔야 돼요. 그것도. 알아놓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68페이지 OSI 7계층 참조 모델에 대해서 네트워크 쪽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뭐 그것도 많이 내죠. OSI 7계층이 어떻게 구성되냐. 그래서 뭐 물리계층부터. 그래서 물대내 트세프 외워야 되겠죠. 물리계층, 데이터 링크 계층, 네트워크, 트랜스포트, 전송 계층, 물대내 트세, 세션 계층, 표현 계층, 응용 계층. 그죠? 그거 알아놓으셔야 되고. 각각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좀 보셔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2, 3, 4계층이 2, 3, 4계층. 그것은 이제 주된 일들 다 해요. 2, 3, 4계층. 3계층에서 네트워크 계층에 뭐 있어요? IP 있고. 그 다음에 트랜스포트 계층에 TCP 있고. 그죠? 그런 것들.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 뭐 응용 계층이 아무래도 응용 계층에 이제 프로토콜들이 제일 많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거를 7계층으로 안 나누고 4계층으로 나눠서 쓸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TCP/IP 프로토콜. 그죠? 근데 뭐 솔직히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요. 인터넷 계층이 네트워크 계층이고 뭐 이렇게 맞물리는 것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IP 주소 체계 해가지고 이제 IP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IP 주소를 컴퓨터에서 이제 실제 써서 인터넷을 하는데 지금이 이게 공부하기가 딱 어려운 시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IPv4를 쓰다가 IPv4가 뭐 기본적으로 일단 몇 비트 체계? 32비트 체계거든요. 32비트 체계니까 2에 32승을 하면은 대략 한 43억 개 정도 주소가 되거든요. 근데 43억 개 주소를 가지고 물론 이제 다른 방식들을 좀 쓰는 게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제 그 액면가로 생각할 때 43억 개의 주소를 가지고 전 세계인이 지구의 전 세계인이 쓴다는 건 사실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모질라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부족하죠. 어떻게 보면. 주소 개수가. 그래서
IPv4를 지금 이제 같이 IPv6를 같이 쓰고 있다고요. 얘는 이제 뭐 간단히 말할 때는 주소 개수가 무한계와 비슷하다까지 얘기를 해요. 왜냐면 이제 IPv6 같은 경우는 128비트 체계고 2에 128승이면은 43억 개를 4번 곱한 거거든요. 엄청 크겠죠, 수치가. 그죠? 주소가 엄청 많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생각한다면은 몇 년 전부터 IPv4가 더 이상 쓸 수 있는 주소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IPv6로 전환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거 하루아침에 전환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다 IPv4로 깔려 있는데 이거 싹 다 IPv6로 바꾼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되니까요. 지금 깔려 있는 IPv4가 깔려 있는 상태에서 새로 만드는 것들을 IPv6로 계속 바꿔 나가는 거죠. 예전 것도 바꿀 수 있는 건 또 바꿀 것이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둘 다 쓰이고 있으니까 한 개만 있으면 좀 더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 둘 다 쓰이고 있는 지금 현재 상태가 둘 다 쓰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다 공부를 해야 돼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어렵고 그러다 보니 이 두 개의 차이점을 내는 게 제일 많죠 문제에서, 그죠?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문제도 많이 나왔기 때문에 보셔야 돼요. 그래서 IP 주소 있고 뭐 클래스 있고 뭐, 그죠? 이런 형태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 IPv6 있잖아요, 그죠? 그 IPv6에 대한 걸 쭉 보시고 문제에서 이렇게 비교되는 걸 좀 보셔야 돼요. 비교되는 거 두 가지. 이 앞으로 문제에서도 사실은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IPv4와 6를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를 제일 많이 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 나온 걸로 좀 보셔야 되고 4과목은 쭉 우리가 정리했지만 내용도 많지만요. 그 내용에 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또 문제를 풀 때 어렵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프레임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프레임 언어를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이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쉬운 문제, 딱 이제 문제 풀어봤는데 이제 C 언어나 자바, C 언어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C 언어 코드가 실제 기출로 나왔던 중에서 코드인데 이제 몇 줄 안 돼요. 몇 줄 안 돼요. 한 5줄, 6줄 되는데 이건 내가 그래도 좀 이렇게 풀어보니까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된다. 그럼 그거만 일단 몇 번 더 봐도 돼요. 한 2, 3일은 그거만 봐도 돼요. 10분 잡았을 때. 그리고 또 다른 문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은 막 많은 걸 집어넣는다 보다는 좀 약간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 그죠? 그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그 컴퓨터 쪽을 이제 전공하거나 뭐 전산 쪽을 전공하지 않으신 분들이 이걸 많이 수업이란다. 이걸 그 정보 처리 시험을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이 전공한 사람들은 저도 그랬고 이제 학교 다닐 때 뭐 한 학기죠. 한 학기 동안 반년 동안을 그냥 코드 맨날 쓰고 변수 써놓고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떻게 보면 그냥 그 노가다예요, 노가다. I 값이 변하는 거 계속 쓰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계속. 그 연습이 돼 있으니까 코드를 봤을 때 좀 보기가 쉬운 거예요, 사실은. 그만큼 연습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연습할 시간은 없어요. 그죠? 사실 그렇게 연습할 시간은 없으니까 하루에 딱 10분 정도 잡아서 제 말대로 한번 해보세요. 훨씬 더 나아질 거예요. 10분 잡아서 좀 만만한 코드로 익숙하게 만드는 거. 그죠? 그걸 하시면은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제 파트 4의 프로그램 언어 활용 부분 한번 정리해 봤으니까 그 내용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